안녕하세요. 눈맑은 기린입니다. 진짜 이번 주는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킹덤을 다수 시즌을 다 공부는 안 했어요.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인권사회학이 뭘까? 사회학에서 배우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권과 사회학이 왜 결합된 것일까? 지금 이 시간 제가 라이브를 하고 선생님들은 월요일 저녁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고 이 순간은 사실 과거의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살 수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역사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오늘 제가 이런 뜬금없는 얘기부터 하는 이유는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인권 사회학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과거의 역사 속에서부터 태동했기 때문에 제가 다소 뜬금없는 오프닝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은 대체로 개인의 권리, 특히 재산상의 권리를 얘기하잖아요. 인권이라고 얘기하면 내 권리는? 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자신의 이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인권은 흔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인권의 태동도 사실은 이렇게 개인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든지 재산권을 주장한다든지 개인의 생명권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든지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인권이 처음에 태동난 건 17세기에 영국에 살던 존 로크라는 학자가 자연법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개인이 가지는 권리, 특히 개인이 국가와 계약을 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해서 본인이 소유한 생명이나 재산을 국가가 지켜줄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것이 서구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인권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내 재산, 내 생명, 그리고 내 가족과 내 행복을 지킬 권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인권을 이해하는 것도 무리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과거의 시민사회와 지금의 시민사회, 과거의 정치사회와 현재의 정치사회는 다르거든요. 로크가 살던 그 당시는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계급체제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때예요. 그리고 인간의 합리성이 이것을, 그러니까 사회 자체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발생했던 때예요. 인권사회학은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회가 지켜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945년 전쟁 후에,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후에 세계의 지식인들 그리고 평화운동가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세계인권선언을 결코 제외하고서 언급할 수 없어요.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에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참회하면서 야 우리 진짜 이러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대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맺은 것, 그리고 당대 사람들이 미래 세대의 사람들과 맺은 약속이 세계인권선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인권 속에는 국제사회에서 정립해왔던 인권에 대한 개념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사회학은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정립되어 온 인권 개념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걸 규범적으로 또는 질적, 계량적으로 다른 사회적 조건들하고 연관지어서 분석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 구성적으로 해체하는 그런 다양한 연구 방법들을 언급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권이 자라난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새롭게 시민으로 등장하게 된 사람들이 권리와 평등을 주장하게 되면서 인권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데요. 그 당시의 사회학은 개인보다 사회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회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또는 방법론적으로 추상성이 더해져서 규범이나 유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소 인권을 다루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드플렘이라는 학자는 인권사회학은 사실 사회학의 태동기 때부터 내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고전사회학의 세 거장이 있거든요. 뒤르켐, 그리고 마르크스, 베버. 그 중에 마르크스는 이제 사회운동으로 인권에 대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면 뒤르켐은 도덕감정이라고 불리는 이런 도덕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에요. 사회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그래서 유기적 연대를 개인들이 맺고 있고 따라서 개인이나 개인 재산에 대한 범죄는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도덕성에 대한 훼손이다. 그래서 강하게
법적 그리고 규범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라고 연구하고 분석했어요. 이런 요소들이 인권사회학이 내재됐던 요소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두플렘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사회학적 연구들에서 그 기원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인권사회학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름 붙이지 않았을 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현대 90년대 들어서 인권사회학은 개인과 사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국가를 초월한 인권운동의 메커니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인권 사회학의 주요 키워드는 세계화, 신자유주의, 시민사회, 시민운동, 인권 레짐, 불평등, 소수자 이런 쪽으로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인권 사회학을 배워서 뭘 할 수 있냐? 인권을 사회학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도구를 세상이 불평등하고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부분들을 바꾸자 이런 이론을 도출함과 동시에 실천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인권사회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미래에 계속해서 제기될 초국가적 자본주의, 가령 기업, 그리고 국가의 각종 권력들, 그리고 개인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각종 불평등한 권력 불균형 이런 것들 어떻게 접근하고 단순히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나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나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인권사회학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꿈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세계관을 바꿔서 끊임없이 공부해 갈 수 있는 여정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이런 분석 틀, 하나의 어떤 안경을 세계관, 세계를 볼 수 있는 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선생님들의 삶에 정말 큰 방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재산권만 지켜주는 것도 인권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만을 더 증진시켜주는 것도 인권이 아니에요. 어떤 한 권리만, 특정 권리만 옹호한다고 이렇게 다소 정확하지 않은 방식으로 모호하게 이해되는 이유는 인권이라는 말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생겨나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인권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또 학문적으로 다뤄지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일상생활이 아닌 학문이나 다른 차원의 이론적인 용어로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제가 잘 모르지만 인권이라는 말을 그렇게 흔히 쓰는 말은 아니에요. 보통 학문적이나 아니면 법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요. 그 사람들은 보통 시민권이라든지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민권의 범주에 포함되는 이야기들을 하죠, 주로. 근데 우리는 한국 사회는 왜 대충 제가 추정하는 건 있는데 왜 그럴지는 몰라도 인권이라는 말을 흔히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거나 자신의 이권이 침해되었을 때 내 인권이 침해당했으니까 국가나 사회가 혹은 어떤 사람들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 라는 식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